은퇴한 지 3년째인 소설가 한도연은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잠든 듯 잠들지 않은 듯한 어정쩡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요즘 그의 일상이었다. 침실 옆으로 들려오는 며느리 윤지혜의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웠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정적. 지혜는 매일 이 시간에 집을 나서 병원으로 향했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지혜의 작은 체구가 골목 끝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이 보였다. 간호사인 그녀는 이른 시간 근무를 자주 했다. 성실하고 조용한 며느리였다. 아들 민수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도연은 여전히 지혜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도연이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내려왔을 때 집안은 고요했다. 민수는 이미 출근했고 지혜도 병원에 갔다. 혼자 남은 집에서 도연은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은퇴 후의 시간들은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았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래도 평화로웠다. 아니, 평화롭다고 생각했었다. 최근 며칠 사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는. 아버님, 아침 드세요. 지혜가 돌아온 것은 오후 2시쯤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도연을 불렀다.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 도연의 입맛을 고려해 간을 맞춘 것들이었다. 고맙다, 지혜야. 도연은 젓가락을 들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혜는 앞치마를 벗으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피곤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민수는 언제 들어오지? 오늘은 늦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혜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도연은 그녀의 표정에서 묘한 아쉬움 같은 것을 느꼈다. 아니,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안도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남편이 늦는다는 소식에 왜 안도하는 것일까? 그것이 도연의 마음에 작은 의문부호를 남겼다. 지혜는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일까? 도연은 그런 지혜의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더 궁금해졌다. 요즘 병원 일이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그냥 바쁠 뿐이에요. 지혜는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처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지혜는 말수가 적었다. 평소에도 많은 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특히 더 조용했다. 그녀는 몇 번씩 벽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특정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도연은 지혜의 이런 행동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저녁 시간만 되면 지혜는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시계를 자주 확인했다. 그리고 특정 시간이 되면 시계가 저녁 9시를 가리킬 때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님, 저는 위로 올라가 있겠습니다. 피곤하시면 먼저 주무세요.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도연은 설거지를 하며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혜의 방은 2층에 있었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그보다 위였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락방. 도연의 아내 서영란이 생전에 자신만의 공간으로 사용했던 곳이었다. 영란은 그곳에서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영란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아무도 그곳을 사용하지 않았다. 적어도 도연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영란이 다락방을 좋아했던 이유를 도연은 알고 있었다. 그곳은 집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었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다. 영란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곤 했다.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때로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런 아내의 공간을 지혜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도연에게는 의외였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공간이 다시 사용되는 것이 영란도 좋아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지혜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 잠깐의 정적 후 다락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열쇠가 돌아가는 작은 금소금. 지혜가 문을 잠그고 있는 것이었다. 도연은 손을 멈췄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살살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혜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문을 잠그는 것일까? 호기심이 일어났다.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함께 찾아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방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문을 잠그고 영란의 유품이라도 뒤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도연은 자신의 상상을 멈췄다.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녀의 성품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좋은 며느리였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다락방에서의 일을 비밀로 하는 것일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저녁 9시가 되면 지혜는 어김없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조용히 내려왔다. 도영과 마주치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도연은 소설가로서 그런 눈빛을 자주 봐왔다. 등장인물들을 창조할 때 그들에게 비밀을 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정이었다. 조심스럽고 경계하고 때로는 죄책감이 섞인 그런 눈빛. 일주일이 지나자 도연의 호기심은 의심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혜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에는 뭔가 어색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상한 것은 분명했다. 지혜의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고 그 패턴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일찍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방에 있었다. 지혜가 다락방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뭔가 작은 물건을 들고 있는 것 같았다.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딱딱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도연은 문틈으로 몰래 내다봤다. 지혜의 뒷모습이 다락방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정말로 작은 상자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흰 봉투. 봉투는 꽤 두꺼워 보였다.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문이 닫히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그 후로는 완전한 정적이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혜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왜 매일 밤 그 시간에 다락방으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왜 문을 잠그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왜 그것을 비밀로 하는 것일까?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도연은 자신이 소설가였음을 떠올렸다. 오랜 시간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관찰하며 이야기를 써온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혜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취미나 습관으로 보기에는 너무 은밀했다. 지혜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무언가였다. 그래서 남편도 없는 시간을 택해 은밀하게 다락방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도연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혹시 지혜에게 자신이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들과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 심각한 무언가? 빚이라도 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남자라도 있는 것일까? 도연은 자신의 상상을 멈추려고 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된 의심은 쉽게 멈춰지지 않았다. 특히 소설가인 그에게는 더욱 그랬다. 상상력이 현실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연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맴돌았다. 지혜의 매일 밤 다락방행은 분명 어떤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것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싶어 했다. 왜? 무엇 때문에?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은 겨우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꿈속에서도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그리고 지혜의 뒷모습이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손에 든 상자와 봉투,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까지.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더욱 예민해진 상태로 깨어났다. 지혜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다. 그녀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도, 가방을 정리하는 것도, 심지어 미소를 짓는 것조차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 시간,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 정중함마저 연기처럼 보였다. 혹시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아버님,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지혜가 말했을 때 도연은 귀를 쫑긋 세웠다. 병원에서 회의가 있어서요. 정말 병원 회의일까? 아니면 다른 약속이 있는 것일까? 도연은 의심의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혜의 표정에서 거짓말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연스러워 보였다. 지혜가 집을 나선 후 도연은 혼자 집에 남았다. 그는 지혜의 방을 둘러봤다.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었다. 도연은 다락방 입구를 올려다봤다. 그곳에 지혜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설령 열쇠를 찾는다 해도 몰래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궁금증과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틀 후 도연의 의심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지혜가 부엌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고 도연이 나타나자 급히 통화를 끝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혜는 핸드폰을 끊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도연에게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시도로 보였다. 아버님, 언제 내려오셨어요? 못 들었네요. 방금 내려왔다. 누구 전화였나? 도연의 질문에 지혜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도연에게는 결정적인 단서로 느껴졌다. 아, 병원에서요. 근무 스케줄 관련해서 확인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녀의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게 보였다. 병원에서 걸어온 전화치고는 너무 조심스럽고 은밀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통화 중 지혜가 한 말도 이상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표현은 병원 스케줄 확인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더욱이 지혜는 통화를 끝낸 후 뭔가 메모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손바닥에 무언가를 적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후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마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것처럼. 요즘 병원 일이 많이 바쁘구나. 도연이 넌지시 물어봤을 때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좀 그래요. 연말이라 그런지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도연은 지혜의 대답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자신감이 없었다.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오후 도연은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지혜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집에서 2블록 떨어진 편의점 앞에서 다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도연은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고 그녀를 관찰했다. 지혜의 표정은 진지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메모를 하는 듯 손을 움직이기도 했다. 통화는 10여 분 정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전화를 끝낸 지혜는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멀리서 지켜봤다. 지혜는 편의점에서 뭔가를 구입한 후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집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다. 지혜는 몇 블록을 걸어가 작은 문구점에 들렀다. 그곳에서도 뭔가를 구입했다. 그 다음에는 은행이었다. 도연은 은행 맞은편 카페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지혜를 바라봤다. 지혜는 ATM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다. 그것도 여러 번.
분명히 큰 금액을 인출하는 것 같았다. 왜 며느리가 집 근처도 아닌 이곳에서 그렇게 많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났다. 지혜가 현금을 많이 인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빚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인 것일까? 협박이라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지혜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았다. 은밀한 전화통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현금 인출, 그리고 매일 밤의 다락방행.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도연은 지혜가 은행을 나오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두꺼운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있었다. 분명히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그리고 그 봉투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계속 생각했다. 지혜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는 왜 이런 비밀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날 저녁 지혜는 여전히 9시에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녀가 들고 간 것은 낮에 구입한 것들인 것 같았다. 작은 상자와 봉투, 그리고 분명히 현금이 들어있을 만한 두꺼운 엔벌로프.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혹시 지혜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륜은 아닐까? 아니면 더 심각한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다락방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 지혜가 내려왔다. 도연은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그녀를 관찰했다. 지혜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의 표정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뉴스 보고 있었어. 일찍 주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지만 도연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도연은 더욱 세심하게 지혜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표정의 변화, 전화통화의 빈도까지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지혜는 평소보다 더 자주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오면 급히 확인한 후 삭제하는 것 같았다. 또한 집을 나설 때 가방을 확인하는 횟수도 늘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도연은 지혜가 외출할 때마다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다. 때로는 멀리서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창가에서 지켜보기도 했다. 지혜는 정말로 이상한 패턴의 행동을 보였다. 어떤 날은 평소와 다른 길로 집에 돌아왔고, 어떤 날은 필요 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사오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락방으로 향했다. 일주일 후, 도연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지혜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통화 내용을 일부 들을 수 있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해요. 네, 현금으로 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현금으로 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한다? 이것은 분명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뭔가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것처럼 들렸다. 지혜는 통화를 끝낸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뭔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느껴졌다. 그날 밤 지혜가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 도연은 2층까지 따라갔다. 계단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봤다. 지혜는 이번에도 여러 개의 상자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다. 다락방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작은 소음들, 뭔가를 옮기거나 정리하는 소리였다. 지혜는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혜의 행동은 분명히 수상했다. 은밀한 전화통화, 현금 인출, 그리고 매일 밤의 다락방행.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혹시 지혜가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를 협박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연의 상상력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불륜 상대가 있어서 그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일까? 마약이나 도박 같은. 도연은 그런 상상을 하는 자신이 싫었다. 하지만 지혜의 행동들이 너무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그 의심들이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어가고 있었다. 아들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어색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가족 관계에 큰 금이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지혜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가족의 안전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도연은 밤새도록 고민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다. 지혜는 분명 무언가 중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이든 그것은 이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어딘지 긴장되어 보였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도연은 결심했다. 지혜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가족의 안정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었다.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지혜가 없을 때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 아팠다. 하지만 이상한 행동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락방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내 영란이 생전에 사용했던 그 공간에서 지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비밀스러워야 하는 것일까? 답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다. 기회는 일주일 후에 찾아왔다. 아들 민수가 부산으로 이틀간 출장을 가게 된 것이었다. 지혜는 남편을 배웅하며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보였다. 남편이 없는 동안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서 안도하는 것은 아닐까? 잘 다녀와요. 조심히 가고요. 지혜는 민수의 출장 가방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도연은 그 속에서 미묘한 기대감 같은 것을 느꼈다. 혹시 남편이 없는 동안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수가 떠난 첫날 저녁, 지혜는 여전히 9시에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갔다. 상자들과 봉투들, 그리고 작은 가방까지. 뭔가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도연은 기다렸다. 지혜가 다락방에서 나올 때까지. 평소보다 긴 시간이 흘렀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그녀가 내려왔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지혜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불이 꺼졌다. 시간이 흘렀다. 도연은 자신의 방에서 기다렸다. 지혜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도연은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조심스럽게 지혜의 방 앞을 지나갔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잠든 것 같았다. 다락방 입구 앞에 섰을 때 도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궁금증과 불안감이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문제는 열쇠였다. 지혜가 어디에 숨겨두었을까? 도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다. 그녀의 방? 부엌? 아니면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 핸드백. 그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았다. 지혜는 중요한 것들을 항상 자신의 가방에 넣고 다녔다. 다락방 열쇠도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컸다. 도연은 다시 2층으로 내려갔다. 지혜의 핸드백은 거실 소파 옆에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다. 지갑, 핸드폰, 화장품,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바로 그것이었다. 다락방 열쇠. 도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지혜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다시 다락방 앞으로 올라갔다. 열쇠를 문에 꽂았을 때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지혜의 비밀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인가?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문이 열렸다. 도연은 핸드폰의 손전등을 켰다. 다락방 안을 비췄을 때 그가 본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벽 한쪽에는 사진들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다. 모두 아내 영란의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영란,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도연과의 결혼 사진까지. 지혜가 어디서 구한 것인지 모르지만 영란의 생전 모습들이 연대기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도연은 깜짝 놀랐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불법적인 물건이나 수상한 증거 대신 그곳에는 아내의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영란이 생전에 좋아했던 꽃들이 작은 화병에 꽂혀 있었다. 국화와 백합 그리고 장미. 모두 신선해 보였다. 지혜가 정기적으로 갈아주고 있는 것 같았다. 탁자 위에는 또 다른 것들도 있었다. 작은 과자 상자, 영란이 좋아했던 차 종류들, 그리고 편지들. 도연은 편지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지혜의 손글씨였다. 어머님께. 오늘은 민수가 승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버님도 좋아하시지만 뭔가 아쉬운 표정도 보이세요. 어머님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혜는 시어머니를 추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였다. 지혜는 영란에게 일상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다. 민수의 직장 이야기, 도연의 안부, 그리고 자신의 고민들까지. 마치 영란이 살아있는 것처럼. 어머님, 오늘은 아버님이 감기에 걸리셨어요.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네요. 어머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머님, 민수가 요즘 야근을 많이 해요. 몸이 걱정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해요. 어머님도 민수를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편지 하나하나에는 지혜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 탁자 한쪽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도연이 열어보니 그곳에는 영란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영란이 즐겨 쓰던 립스틱, 목걸이, 그리고 일기장까지. 도연도 몰랐던 것들이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영란의 마지막 글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지혜가 참 좋은 아이다.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가끔 그 아이가 외로워 보인다. 나에게는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도연은 일기장을 덮고 주변을 다시 둘러봤다. 벽의 다른 쪽에는 영란에 대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영란의 고등학교 동창들로부터 받은 편지들, 영란이 다녔던 대학교의 앨범, 그리고 영란의 어린 시절 사진들까지. 지혜는 시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이다. 생전에 충분히 가까워지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이런 방식으로라도 영란과 소통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구석에는 또 다른 상자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지혜가 영란에 대해 수집한 모든 정보들이 들어 있었다. 영란의 친구들과의 인터뷰 기록, 영란이 다니던 병원의 간병 기록, 그리고 영란이 좋아했던 음식들의 레시피까지. 도연은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지혜의 은밀한 전화 통화들은 영란의 지인들과의 연락이었을 것이다. 현금 인출은 꽃값이나 제사용품 구입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밤의 다락방행은 시어머니와의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영란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멀리까지 가야 했고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밀로 한 이유는 혹시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다. 지혜를 의심하고 온갖 나쁜 상상을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이렇게 깊고 진실한 마음으로. 탁자 위에 최근 편지를 집어들고 읽어봤다. 어머님, 요즘 아버님이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락방에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어떡하죠? 어머님이 계셨다면 중간에서 잘 설명해 주셨을 텐데. 도연의 가슴이 아팠다. 지혜는 자신의 행동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와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머님, 아버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혹시 아버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어머님 도와주세요. 지혜의 편지에는 고민과 걱정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시아버지에게 오해받을까봐 하는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도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다락방을 다시 둘러봤다. 이 모든 것들이 지혜의 진심이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그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다락방을 나왔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다시 지혜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지혜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나쁜 상상을 했는지 부끄러웠다. 지혜는 나쁜 일에 연루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를 추모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아침이 되었을 때 도연은 결심했다. 지혜에게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솔직히 말하고 사과해야 했다. 그리고 함께 영란을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지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었다. 영란이 살아있다면 분명 기뻐했을 것이다. 자신의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지혜는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 밤과 달리 평온한 표정이 있었다. 아마도 다락방에서의 시간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연이 부엌에 나타나자 지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했다. 지혜야. 도연이 부르자 지혜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빛이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네, 아버님. 나 할 말이 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며느리에게 자신이 그녀를 의심했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웠고 몰래 다락방에 들어갔다고 고백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지혜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도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혹시 아버지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챈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앉자. 도연은 식탁을 가리켰다. 둘이 마주 앉았을 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엌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다. 지혜야, 미안하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혜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아버님, 왜 갑자기? 내가 매일 밤 다락방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의심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결국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것이었다. 어떤 의심을 하셨는지. 나쁜 의심들이었다. 너무 나쁜.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얼마나 며느리를 오해했는지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불륜일까, 빚일까, 아니면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을 다 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안도의 눈물에 가까웠다. 더 이상 혼자서 비밀을 간직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그런 식으로 의심했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도 있었다. 자신의 행동이 충분히 의심스러웠을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지혜를 향한 자신의 의심과 오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작았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 어젯밤에 다락방에 들어가 봤다. 지혜는 움찔했다. 그리고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다. 열쇠를 훔쳐서 말이다. 아버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보고 나서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도연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영란이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줄 몰랐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해야 할 비밀이 아니게 된 것이다. 죄송해요, 아버님. 허락도 없이 어머님의 공간을 사용해서. 무슨 소리냐? 사과할 사람은 나다. 도연도 눈물을 흘렸다. 지혜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 늦다고 생각했다. 어머님을 많이 그리워해요. 결혼하고 나서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시간이 부족했어요. 지혜는 울면서 말했다. 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가득했다. 어머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어떤 꿈을 꾸셨는지 모든 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자료를 모았구나. 도연은 지혜가 수집한 영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떠올렸다. 사진, 편지, 인터뷰 기록까지. 지혜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다. 네. 어머님의 친구분들도 만나보고, 어머님이 다니시던 곳들도 가보고, 어머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싶었어요. 도연은 지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영란과 지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났지만 진정한 모녀가 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영란의 병이 악화되면서 그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다. 매일 밤 어머님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려요. 민수 이야기도 하고 아버님 이야기도 하고 제 일도 말씀드리고 영란이가 좋아했을 거다.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아내가 지혜의 그런 마음을 알았다면 분명 기뻐했을 것이다. 정말요? 영란이는 늘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 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워했지.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도 자신을 걱정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뻤다. 어머님도 저를 좋아하셨을까요? 물론이지. 영란이의 일기에도 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 일기요? 너도 봤지? 다락방에 있던 일기.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다. 어머님이 저를 걱정해 주셨다는 걸 알고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어머님께 마음을 더 열지 못했던 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해가 풀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혜는 더 이상 혼자서 비밀을 간직할 필요가 없었고, 도연은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혜야, 네 아버님. 나도 함께해도 될까? 영란이를 추모하는 일에 말이야. 지혜의 얼굴이 밝아졌다. 시아버지가 함께해주겠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정말요? 함께해주실 거예요? 영란이는 나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너의 시어머니이기도 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버님. 지혜는 기뻐했다. 혼자서 시어머니를 그리워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함께하자. 영란이도 그걸 원할 거야. 네, 아버님. 그런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에게도 말씀드려야 할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아들도 이 일을 알아야 할까? 민수도 알아야지.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그리워하고 있는지 민수가 이해해 줄까요? 물론이야. 민수도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다만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지혜는 안도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해야 할 비밀이 아니게 된 것이다. 오늘 저녁에 함께 다락방에 가요, 아버님. 그러자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가슴에 퍼져나갔다. 그날 오후 도연과 지혜는 함께 꽃을 사러 나갔다. 영란이 좋아했던 백합과 장미를 골랐다. 지혜는 도연에게 어떤 꽃을 영란이 가장 좋아했는지 물어봤고 도연은 기꺼이 대답해 주었다. 어머님은 하얀 장미를 특히 좋아하셨어요. 그래, 나는 몰랐는데. 결혼 기념일마다 아버님이 사주셨던 꽃이에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지혜가 자신보다도 영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꽃집에서 나오는 길에 지혜가 말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비밀스럽게 행동해서 의심받을 만했어요. 아니야. 나도 이해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려웠을 거야. 네.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걱정됐어요. 앞으로는 그런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그날 저녁 도영과 지혜는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지혜는 더 이상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리고 도연에게 영란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이건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사진이에요. 어머님 친구분한테 받았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예뻤구나.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차예요. 매일 바꿔드려요. 영란이가 좋아했던 차들이네. 두 사람은 영란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지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도연도 아내를 그리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아버님, 어머님께 편지 써보세요. 지혜가 제안했을 때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나도 써도 될까? 물론이죠. 어머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실 이야기는 아버님 이야기일 거예요. 도연은 종이를 들고 펜을 잡았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아내에게 편지를 써본 것이 언제였을까? 영란아. 도연이 쓰기 시작했을 때 지혜는 조용히 옆에서 지켜봤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쓰는 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었다. 오늘은 지혜와 함께 내 이야기를 했다. 지혜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게 되었어. 내가 살아있다면 분명 기뻐했을 거야. 우리에게 이런 좋은 며느리를 보내줘서 고마워. 도연의 편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그 편지를 읽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다. 지혜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가족애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지혜도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더 이상 혼자서 비밀을 간직할 필요가 없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 주었고 함께 시어머니를 그리워해 주었다. 다락방에서는 영란의 사진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온 것은 이틀 후였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다. 아버지와 아내가 함께 자신을 마중 나온 것도 오랜만이었고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전과는 달랐다. 어떤 따뜻함과 친밀감이 새롭게 생긴 것 같았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민수가 물었을 때 지혜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공유하는 비밀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비밀이 아니라 아름답고 소중한 비밀이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도연이 말했다. 민수는 궁금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하며 도연과 지혜는 민수에게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놓았다. 처음에 민수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혜가 매일 밤 다락방에 갔다고?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놀라웠다. 네, 어머님을 그리워해서요. 지혜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남편에게도 비밀로 했던 일이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다. 그리고 나는 지혜를 의심했었어. 도연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아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마음도 복잡했다. 아내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아버지가 그런 의심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미안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네.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아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다락방에 가볼 수 있을까? 민수의 요청에 지혜는 기꺼이 그를 안내했다. 셋이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때 민수는 그곳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제단. 모든 것이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지혜가 쓴 편지들을 읽을 때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혜야. 민수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아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미안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줄 몰랐어. 괜찮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어머니 미안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민수가 어머니의 사진에게 말하자 지혜와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가족 모두가 함께 영란을 그리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부터 가족의 일상이 바뀌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 다락방에서 영란을 추모하는 시간이 되었다. 도연은 영란과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지혜는 시어머니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이야기들을 나눴다. 민수도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말했다. 셋이 함께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였다. 진짜 가족이 된 우리를 보시면서 말이야. 지혜는 도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혼자서 시어머니를 그리워할 필요도 없었다. 저도 어머님께 편지 써볼게요. 민수가 말했다. 그동안 그는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하지만 아내와 아버지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지혜가 남편을 격려했다. 시어머니도 아들의 편지를 받는다면 분명 기뻐할 것이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다락방은 진정한 가족의 공간이 되었다. 영란의 기일뿐만 아니라 생일, 그리고 특별한 날들마다 가족들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도연은 영란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주었고, 지혜는 계속해서 영란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했다. 민수도 어머니가 좋아했던 음악을 틀어주거나 어머니의 취미였던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버님. 어느 일요일 아침 지혜가 도연을 불렀다. 아버님이 소설을 다시 써보는 건 어때요? 소설? 도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은퇴한 후로는 글을 쓸 마음이 없었는데 지혜가 갑자기 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일까?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요.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 지혜의 제안에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은퇴한 후로는 글을 쓸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지혜의 제안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도 좋겠네. 정말요? 영란이가 좋아할 거야. 자신의 이야기가 소설이 되는 걸 말이야. 민수도 그 아이디어에 찬성했다.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 그날부터 도연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영란과의 만남, 결혼, 그리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지혜가 어떻게 진정한 가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혜는 도연의 글쓰기를 도왔다. 영란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주고 도연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었다. 민수도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기억들을 추가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영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다. 각자가 기억하는 영란의 모습들을 나누고
그녀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갔다.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 민수가 어느 날 말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하셨어. 어머님다운 말씀이네요. 지혜가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의 그런 생각을 알게 되니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혜가 우리 가족이 된 것도 그런 이유겠지. 도연이 말했을 때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일원이었다. 1년 후 도연의 소설이 완성되었다. 제목은 다락방의 사랑이었다. 가족들은 그 소설을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함께 읽었다. 소설에는 영란과 도연의 사랑 이야기, 민수의 성장 과정, 그리고 지혜가 어떻게 진정한 가족이 되었는지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다. 특히 지혜가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보낸 시간들과 그것이 어떻게 가족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는지가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지혜가 말했을 때 도연은 정말로 영란이 그곳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우리 모두 기뻐하고 있어. 민수가 아내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날 밤 세 사람은 영란의 사진 앞에서 서로를 안아주었다.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해와 사랑으로 끝났다. 지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도연은 며느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꼈다. 민수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소설이 출간된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며느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다락방에서는 여전히 영란의 사진이 가족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앞에 놓인 새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꿈꾸셨던 그런 가족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지혜의 글씨였지만 그것은 세 사람 모두의 마음이었다. 영란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랑이 가족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다락방은 더 이상 비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이 계속되는 곳,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다락방에서 울려 퍼졌다. 영란도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꿈꾸었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몇 년이 지난 후 민수와 지혜에게 아이가 생겼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영란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다락방은 이제 3대가 함께 만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영란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 그리고 다락방에는 오늘도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었다.